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김서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회 국회 섬유산업혁신포럼은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을 널리 알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그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섬유산업의 위상 및 미래상을 보여줌으로써 산, 학, 연, 정이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 식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환영사, 축사, 기념 촬영,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회 국회 섬유산업혁신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훈 회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신 안철수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두신 이인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을 지역구로 두신 김영식 의원님 왔다 가셨습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조정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토의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추호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문철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이텍연구원 홍성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호요승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성하경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신동중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몬테밀라노 오서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앙본부 김종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천종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이영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회 섬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우리 이상훈 회장님과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우리 조정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서울대 추호정 교수님을 비롯해 자장 발표를 맡으실 여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쁘시지만 특히 우리 안철수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난 1회 때도 참석하셔서 본인이 조깅을 많이 하면서 섬유의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땀을 이렇게 옷이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미녀 삼총사 의원님이신 우리 이인선 정경희 원하의원님, 항상 가는 말이 보면 오는 말이 곱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산업의 역사는 섬유 산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 산업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어떤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의 굴지의 대기업들인 삼성코롱, 대우, 또 효성 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섬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7년 대한민국이 배급부를 돌파할 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섬유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이 1억 불 수출 탑을 가진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섬유 산업이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섬유 산업이 지금 가격 경쟁력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점차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이 좀 영향력이 축소되고, 또한 좀 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좀 아쉬운 게 과거에는 산업부에서 섬유를 담당하는 조직이 국 단위였는데 지금은 과 단위고 아니고 과에서 하나를 지금 김 과장이 설명했지만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과 단위로 조금 이제 축소된 것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는 소재, 의료 부분에 있어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앞으로 갈수록 중요시되는 복합 소재에 있어서 금속, 화학 소재를 도무릴 수 있는 중요한 복합 소재의 어떤 인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의료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금 ICT의 모든 첨단 기술이 결국 섬유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도 결국은 이 의류 섬유에 접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섬유 산업은 이제 최첨단 어떤 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섬산협과 더불어서 섬유 포럼을 구성해서 조금 식어가는 섬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우리 이제 중앙부처와 우리 산업계, 연구계, 특히 우리 국회에서 좀 가져보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번이 이제 2회째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특히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는 친환경 어떤 소재, 섬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중앙부처에서, 특히 우리 국회에서 법과 제대로 저희 당을 중심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신 와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섬유산업연합회 이상훈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 섬유산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수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기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3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이 어렵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중국의 엄청난 생산 설비 확충과 대내외 시장을 석권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우리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또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 잘못을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섬유산업은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서 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전이되고 전파되었습니다. 1987년도에는 우리나라 단일 품목으로 섬유가 배급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부흥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공제를 시작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비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내 생산은 축소되더라도 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저원가 지역에서의 의류 구매로 전환하고 있지만, 최소한도 자국 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정부 조달 제품은 미국산으로 한정하거나 또 중미 국가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중미 국가에서 의류를 생산할 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산, 미국산 원사나 직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관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국산 원사나 직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해외로부터의 의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의류 수입과 유통산업 위주로 연무하고 전통적인 원사, 원단, 염색 가공, 공제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에 화성기업 2군데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대구를 비롯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가공 직물기업들도 원료 조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산업계가 분발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신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기회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안이 테크 섬유의 기술 개발, 순환 경제와 디지털 전환이며, 그중 오늘 포럼의 주제가 지속 가능 순환 경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의 환경 규제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 가능 전환을 위한 소재 및 공정 기술 확보가 향후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조폐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각국 산업계는 친환경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도 순환 경제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이실 만큼 우리나라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대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의 간단한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님의 축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정말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홍석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이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하면 그건 관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 이상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진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또 이 토론회를 개최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자마자 홍석준 의원님 정말 진심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뭐 소부장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이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섬유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정말로 놀랄만합니다. 그냥 그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옷을 사러 갔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별로 몇 개를 한꺼번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가보니까 그 섬유 소재가 너무나 발달을 해서요. 정말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년 이렇게 그 소재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한 해 하나만 사야지. 그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는 있는 게 바로 섬유 산업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섬유 산업의 그 소재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1회에 이어서 2회까지 이렇게 축하드리러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보면 이제 1회 때는 제가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저는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1회는 총론을 했다면, 2회는 이 섬유 산업과 요즘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ESG 경영과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어서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나온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정부에서도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입법 활동들 열심히 하는데 저도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및 패널 토론자분들은 모두 현수막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즈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포즈 한번 제가 해볼게요. 대한민국 섬유산업 대한민국 섬유산업 화이팅! 네,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섬유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 및 순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주제로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 PD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주신 문석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해 주신 sem산전 이상훈 회장님,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저도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최대한 좀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다 이해를 좀 받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릴 주제는 섬유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 및 순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발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관련된 산업의 글로벌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현황 진단,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언론 매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많은 케미칼들을 쓰기 때문에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생태계 결합 문제라든지 미세 섬유 문제라든지 대량 생산 소비로 인한 수질 오염,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구의 환경, 산 환경, 우리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섬유 산업은 많은 양의 물과 에너지, 그리고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섬유 산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温室가스를 전 산업에서 배출하는 양의 한 10% 이상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수질 오염과 폐기물, 섬유 폐기물도 통계 기준으로 거의 1억 톤 정도가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 안 되는 양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되겠죠.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물도 한 75조 리터,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우리 현재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급 확대와 소비 확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 핵심 경쟁력으로 오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9년도에 G7 정상회담에 앞서서 섬유 관련된 유력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100대 기업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32대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패션 팩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까지 관련된 지속 가능한 섬유 소재 공정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이행 기준,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매년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해양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기후협약, 패션 팩트, GDHC,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SAC, 폐익인덱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협약 인증기관들이 기후변화, 환경보전, 화학물질, 지속가능한 소재 공정 소비, 자원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글로벌 이행 기준과 이행 방안, 그리고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 때의 기온과 규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알려가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EU가 주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을 주도로 해서 이러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R&D 등 산업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는 EU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도국들은 관련된 전략을 최근에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EU의 집행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순환 섬유 전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략들이 대부분의 핵심이 지속가능 순환경제라는 부분들이 두 개의 양대축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후발국들도 이 부분의 경쟁에 같이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발췌를 했는데요. EU에서 발표한 실행 전략들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도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보시면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부분, 생산,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폐기물 처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언제부터 이걸 발효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라벨, DPP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대응하는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판이 완전히 주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사이클 섬유는 바틀 투 파이버, 바틀 가지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틀은 아직까지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EU에서는 30년 이내에 클로즈드 시스템, 그러니까 섬유에서 버린 폐기물 가지고 파이버 투 파이버로 가는 이런 부분들로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틀 가지고 리사이클하는 부분들을 어떻든 10년 이내에 규제적으로 EU 내에 생산 판매를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H&M, 자라, 푸토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빅바이어 글로벌 브랜드들은 실제로 이미 전환을 하고 있고 대부분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 공정으로 그리고 벤더 기업들 자기들 요구하는 기업들을 생산 지원하는 기업들한테 이 소재 공정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길은 30년, 40년 이 정도 시점에서 완전한 리사이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매년 자기 홈페이지에 이행계획, 10년 이행계획과 이제 이행 정도를 매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U의 규제, 글로벌 규제와 핵심 기업들의 이러한 방향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무시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룰메이킹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관련된 지속가능 소재, 청정 생산 공정, 에너지를 적게 쓰고 유해물질을 대체를 안 하는 이런 공정, 자원순환,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R&D가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사이클 분야는 폐쇄, 클로즈 시스템의 폐쇄루프 리사이클 기술, 그러니까 파이버 투 파이버, 우리가 폐기된 복합 소재, 폐기물들을, 섬유 폐기물들을 완전하게 자원순환하는 것들. 지금 파이버 투 파이버로 자원순환하는 것들은 1% 미만입니다. 실제로는 1%도 안 되는,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1% 미만인데 그 1% 미만도 굉장히 로엔드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이엔드 파이버 투 파이버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 아직까지는 뭐 기술이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어떻든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제 공정 중에서 이제 톡식한 물질, 유해 물질을 안 쓰고 에너지를 어떻든 적게 쓰고 최소화시키는 건식 공정으로 전환 부분들이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재, 원료를 사용해서 깨끗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청정 생산 공정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를 통해서 완전한 순환, 자원 순환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지금 미국 EU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지속 가능한 순환 공정의 추적성, 투명성입니다. 그린워싱을 최대한 방지하겠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추적성,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변적 검증을 하기 위한 DPP 이런 것들을 추적 인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 EU 주도로 뭐 전 세계를 같이 이 판에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발표를 했습니다. 곧 이제 23년, 24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물론 도입할지 안 할지는 발표해봐야 되겠지만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재 공정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10년, 20년 내에 석유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을 최소화를 하고 사용되는 소재를 생분해되거나 안 되거나 생분해 안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사이클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생분해되는 것들은 리사이클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분해를 시켜서 순환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원순환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바틀 투 파이버에서 파이버 투 파이버로 가야 될 기술들이 내줘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동향이 지금 EU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이 기술 정책, 지원 규제를 통합해서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당연히 이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소재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불 정도 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주장하는 5천억 불의 2배. 물론 이제 다른 숫자가 달라서 이렇게 절대 비교하기 어렵지만 섬유 산업이 소재 산업이 4% 이하로 시장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워낙 큰 강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엄청난 기회 요인이고 산업용 쪽은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심 화성 소재에 스판덱스라든지 LMF, 아라미드, 타이프 같은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도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패러다임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제조기업 수라든지 고용수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부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내에서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경쟁력과 제조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이후에 공급 확대, 소비 확산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싸게 생산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했고 후발국, 개도국, 뭐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이런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인해서 주요 지표들이 좀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글로벌 산업 환경의 대응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부족한 것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급망이 불안정 상황에서 에너지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보존 분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돌파구를 이제 찾아야 될 중요한 시국인데 다행히 이제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추세가 조금씩 떨어졌지만 중요한 게 이제 어떻든 수출 비중이 3분의 2입니다. 거의 뭐 항상 변하지 않는 게 한 60에서 70%가 우리 산업 생산량의 한 70% 정도고요. 그럼 이 수출을 이제 중심의 산업 구조는 결국 글로벌 시장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계로 봤을 때 이제 자원순환이라든지 공개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이 소재 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8에서 9%. 이 부분은 이제 기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사이클만 보더라도 이제 훨씬 더 높은 속도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R&D 이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제한적인 부분이 리사이클은 아직까지는 바틀 투 파이버 물질 재생 위주로 아직 하고 있고요. 이제 화학 재생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국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는 좀 후발국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그 경쟁을 헤쳐가고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선도기업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은 화학 재생, 뭐 생분해,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기초 연구 단계지만 충분히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계 공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작년도에 한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소수의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외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너무 어렵다. 라는 얘기로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 그 다음에 리사이클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인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신데 이제 전략도 수립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우리 산업이 섬유산업이 이제 4세대 섬유산업으로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순환경제
이런 부분들 판이 바뀌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고 싶다 부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산업은 과거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왔고 앞서 홍석준 의원님 말씀처럼 산업혁명 때 이런 기계화 1세대 그리고 이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화학섬유 이 신소재에 대한 경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생산 유통의 수직 계열화 SPA 브랜드 출연해서 공급 소비 확산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많은 피해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순환 경제로의 대전환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순환 가능한 제조 공정과 지속 가능한 소재 공정으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세대 섬유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고도화 인류 제품으로의 전환, 확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경제의 대전환은 보기에 따라서 엄청난 위기인 것도 사실이지만 판이 바뀌기 때문에 다행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한테는 이러한 제조 기반 관련된 연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산학연관이 잘 합쳐지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그런 이 부분은 이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소재화 공정 부분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 환경에 대한 시장 창출과 산업 생태에 대한 혁신 이제 창출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 PD님께서 섬유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 산업 동향,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를 통한 순환경제, 그리고 지속가능 국내 섬유 산업의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패널 토익은 자리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부 과장님,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님, 강노만 효성 TLC 부장님, 김유경 PT 시험연구원 수석님,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앞서 발제를 해주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윤석한 섬유 PD님, 총 6분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최우정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해주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윤석한 PD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한번 되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얘기하는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 순환경제의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도 국가들이나 또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아주 엄정한 수준의 어떤 기준과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그들이 정한 어떤 시한이 시계 소리 제깍제깍 하는 소리를 지금 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신 거 슬라이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섬유 패션 산업의 준비도 지속 가능성이나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준비도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얘기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 전환의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 전환을 그저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규제적인 어떤 적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 그런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PD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에 나타났듯이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성장률은 좀 정체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친환경 소재라든가 이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률은 8%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한 어떤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사실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섬유 산업이 9대 핵심 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정부도 지금 이제 이런 사태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가 기회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이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그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섬유 패션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와 역할에서 관찰과 고민을 나누시면서 지혜로운 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요. 5분의 토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각자 의견을 좀 듣고 또 우리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좀 무거운 얘기가 나왔는데 발제 내용에도 나왔듯이 정부의 역할, 정책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주 과장님께서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 섬유 패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 김종주입니다. 먼저 오늘 섬유산업혁신 포럼을 준비해 주신 홍석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업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홍석준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정부에서 예전에는 섬유산업을 담당하는 쪽이 국단이었는데 지금 이제 과단위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제가 과 이름을 소개드렸지만 섬유탄소나노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만 탄소 부분도 우리 산업용 섬유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섬유도 있고, 그다음에 섬유가 저희 과의 80~90% 이상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의 산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섬유 부분이 국단위 부분으로 있다가 지금 과단위에 있는데, 좀 더 섬유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발굴과 정책의 다양한 육성 산업, 육성 정책을 조금 당부하는 말씀으로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아까 모두에 소개해 주셨듯이 섬유 산업은 6만 개 이상의 기업하고 27만 명 이상의 종사자, 그리고 37조 원 이상의 생산, 그리고 수출도 123억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 시기에서 마스크 긴급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호복 생산 등 보건 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우리 사회자분께서 우리 섬유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용 섬유는 또한 급성장세에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첨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조 산업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의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매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0억 불 제조 중에 100억 불을 처음으로 달성한 날이 87년 12월 11일 이를 기념을 해서 섬유의 날을 정했는데, 그 이후 30년 동안 수출 측면에서는 정체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섬유업계의 노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단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의 다변화라든지
다품종 당시 대량 생산이 필요한 그러한 적격한 생산 기지를 좀 찾아가는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인구나 고용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생산 기반 같은 것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전 스트림에 걸쳐서 균형 있는 어떤 생산 기반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최근 코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부분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섬유도 급성장을 하고 있긴 있지만, 여전히 의류가 우리 그 섬유 패션 산업의 위주이고, 그 다음에 고급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도 국가와도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섬유 패션 산업의 트렌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중요도부터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산업용 섬유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개별 기업들은 인력난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부분은 우리가 그 수출 중심 국가이고, 아까 PD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섬유나 원사 직물의 3분의 2가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다가 수출 시장을 어떻게 우리 섬유 부분에서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조차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트렌드 변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경험으로는 제가 2010년 정도에 자동차 조선과 당시에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했는데 그때 시기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 있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일단 있어야 되고 자동차 기술도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빨리 이렇게 시장이 도래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차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섬유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와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여기 아까 PD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섬유 패션 추진 전략을 지속 가능한 섬유 패션 산업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R&D 같은 것을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술 개발 사업에만 51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설비 개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3년간 5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친환경 원단 시제작품, 그리고 글로벌 인증 획득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업계에서 아마 느끼시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향후에 정부의 전략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해서 친환경 섬유 소재 기술 개발을 하고 실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요. 그다음에 자연분해, 생분해될 수 있는 섬유 기술 개발, 그리고 리사이클 섬유 개발을 3가지 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0년까지는 모든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 여러분들과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 소재 기술 개발을 하고 함께 섬유 생산 공정을 친환경화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제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물과 염색 조제들이 좀 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에너지가 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설비 개체 사업이라든지 자동화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유 패션 산업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이 지금 현재 조금 약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섬유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이런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K 에코 디자인 같은 것을 좀 도입을 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든지 그린 워싱 이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시공 사업 그리고 순환경제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해서 섬유 산업이 저렴한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사실 그 친환경과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그 발제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폐기물, 섬유 폐기물이 9,200만 톤 정도 그 이상 그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션테크라든지 자동화 기술도 개발해 나가는 것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포럼을 저희 섬유산업연합회 그다음 이 협회들하고 같이 하반기에 발족을 해서 시급한 현안부터 기술 개발 등 어떤 장기적 과제들을 추출해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업계와 함께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정책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친환경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산업용 섬유 육성 등을 골자로 해서 같이 섬유 패션 산업 제도약 전략 또는 첨단 전략 등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산업 그 생태계 부분을 친환경, 순환경제 섬유 부분에 있어서 전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섬유 소재 산업에 친환경 기술이 없으면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R&D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을 하반기 중에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작년에도 우리 홍석현 의원님 방에서 이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 예타 사업이 통과되어 가지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리 우수한 그런 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님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공정 개발, 또 생태계 구축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하반기에 포럼을 발족하셔서 이제 시급한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될 문제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좀 마음이 좀 든든해졌습니다. 네, 과장님 발언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기업에서 두 기업에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원사 기업입니다. 효성 TNC의 박노만 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 부장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말씀 주신 분들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동어 반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드리는 것이 더 재밌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친환경 섬유, 이런 재생 섬유의 태동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이제 짚어보자면 제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섬유 산업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2007년도, 2008년도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사실 효성이 아니라 미국계 기업인 이제 인비스타라고 하는 회사에 있었었는데요. 효성은 사실 그 테이진 같은 일본 회사와 같이 이 재생산업의 가장 초기 주자, 개척자의 어떤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그 테이진이 위류순환 경제를 추구하면서
결국 가먼트 리사이클링을 해서 이걸 다시 원사로 만들어낸다. 이런 구조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효성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폐화막을 재생해서 이것을 재생 나일론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시켰었습니다. 실제 이제 효성 자체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최초로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료에서는 사실 뭐 2020년, 2010몇 년에 시작한 것들이 이제 보통 해외의 어떤 이런 원사 업체들의 내용인데 이게 좀 뒤쳐져 있는 걸로 잘못 나와 있거든요. 근데 효성이 상당히 먼저 시작했다는 거를 좀 이 자리에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이 최초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는 게 굉장히 이제 섬유산업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는 재생신앙경제가 헤게모니를 미주나 일본, 그다음에 유럽이 쥐고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자면 굉장히 긴 역사를 또한 한국 또한 가지고 있다. 효성을 또 리더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산업의 어떤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국가 이 섬유산업을 위해서 좀 더 개선이 있어야 된다, 발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속담을 얘기하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는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깨어도 팔리지 않는다. 제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소비자나 브랜드한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제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굉장히 싼 소재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싸지만 충분히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싼 것이고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분명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야지 팔리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측면에 대해서도 효성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섬유 업체도 이런 마케팅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마케팅과 그 다음에 나일론 폴리에스터의 그 재생 브랜드인 미젠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브랜드를 만나서 상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스포 같은 전시회를 갔을 때 그 이스포 같은 전시회가 상당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됐다고 했지만 저희 부스에서는 굉장히 브랜드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대형 브랜드도 있고 소형 브랜드가 있었지만 왜 그 브랜드가 효성을 찾아왔냐면 적어도 우리가 역사를 길게 가지고 있는 업체고 친환경 재생 섹터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효성 같은 기업과 만나는 것이 기회가 된다고 느끼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3일 동안의 쇼 기간 동안에 저 혼자서만 만난 브랜드가 27개 정도가 됐거든요. 오히려 출장 기간을 한 일주일 더 높여서 한 30몇 개 정도 브랜드를 만났는데 다들 이제 효성 같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뭐 저희 회사 자랑만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산업적인 기반을 통해서 재생이나 친환경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진행해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재생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 경제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플라이어가 가장 갖춰야 될 윤리적인 덕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명성. 이 제품 만드는 데서 제대로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오픈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브랜드나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아까 언급됐지만 추적 가능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 이런 업체 통해서 제품을 사야지만 소비자가 인정하고 또 이 브랜드가 자기 제품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원단업체가 되었던 또는 봉제업체가 되었던 저희 같은 원사업체가 되었던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한국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판매를 전개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만든 자료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일단 2027년까지 연평균 이 지속가능성 소재 시장은 9.2%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이 앞서 자료에도 일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재생 섬유의 수요는
2026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섬유 성장률은 2.9%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지속 가능성 소재나 재생 섬유에 대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신하고 좀 더 영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고 필요 불가결한 저희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세계에서 어떤 리딩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아까 이미 발표된 것처럼 디지털화나 업체 간 클러스터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섬유 업체가 따라가고 있던 역량이 결합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각 개별 기업이나 개별 업체가 추진했을 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변경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단지 각 개별 업체가 추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연합이 돼서 각 기업들의 역량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영향까지 않을 수 있는 마케팅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그런 전략이 세워져야지만 효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섬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하신 내용과 잘 연결이 돼서 보다 좋은 가이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박유한 부장님께서 효성이 우리 지속가능성 섬유, 친환경 섬유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자랑을 일단 해주셨고요. 그 자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우리 어떤 앞서 나가는 어떤 이미지로 연결되고 우리 국가 이미지로 연결돼서 이게 저 글로벌 섬유 패션 산업 시장에서의 우리의 어떤 역할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모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디지털화라든가 아니면 공급망의 통합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의 빅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OEM, ODM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한솔에서 유영균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유영균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섬유의 유영균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글로벌 섬유 패션 시장의 지속 가능성 동향 및 기업의 대응입니다. 의류 수출 배급계에는 저희 한솔섬유보다 지속 가능 경영을 더 실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솔섬유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사례를 공유드리고 이에 대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PD 발표하신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효상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효성은 많이 알고 계신 회사지만 저희 한솔섬유는 수출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솔섬유는 1992년 12월 16일 설립돼서 31년 된 회사고요. 대표이사는 이신재 회장과 이상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22년 기준 1조 5천억이고 미아로는 12억 불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니트 의류를 전문으로 수출해서 100% ODM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본사에 580명이고 해외 법인에 한 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바이어는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일본 바이어 유니클로, 그리고 A&F 언더아머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생산 시설은 동남아와 중미 5개국에서 16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원단의 30%를 자체 생산하고 구매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섬유 패션 동향과 바이어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목표로 이것을 바이어별로 살펴본다면 월마트는 2030년까지 수국부 1, 2, 3 총 배출량의 1기가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2030년까지 스코프 1, 2에 50% 감축하고
스쿠프 3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바이언 유니클루는 2030년까지 스코프 1의 90% 감축, 스코프 3은 65% 감축, 그리고 2030년까지 역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바이어들은 모두 그 탈석탄화 목표가 포함된 그 UNFCCC, FICCA에 가입하고 있고 한솔섬유도 2019년 그 9월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는 DNI, 즉 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 타겟의 경우에 2025년까지 그들의 공급망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티어1 공제 공장의 양성 평등 촉진과 100% 디지털 웨이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그 모든 바이어들도 그 DNI에 대한 중요성이 비즈니스 환경에 내재되어서 그 공급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바이어의 요구에 한솔섬유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그 탄소 감축 목표입니다. 한솔섬유는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온실가스의 59% 감축과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2024년 3월까지 SBTi의 목표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해서는 그 203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베트남 2개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완료했고 이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추가적인 태양광 설비 구축하고 그 베트남에서 직접 전력 구매 사업인 DPPA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에서 그 탈석탄화가 중요한 그 해결 과제입니다. 그 한솔섬유는 그 베트남의 염색 공장에 있는 그 석탄 보일러를 2027년까지 그 바이오매스나 천연가스로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그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는 탄소 배출권 그 협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해갖고 MOU 체결한 내용 중에 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이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한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탄소 감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 적응 사업 등 환경 후원입니다. 그 2016년부터 저희는 그 베트남에 있는 남부 지역에 그 염소들이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 이쪽 지역에 있는 식수가 모두 오염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각 도인별로 매년 지자체와 협업해서 그 나무 심기 프로그램 진행해서 한 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세계 자연기금화 WWF하고 협업해서 그 메콩강 유역의 멸종 위기 중인 그 샤마거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그 D&I 기업 문화 구축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그 한솔섬유는 해외 공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와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여성 보건 및 그 건강관리 교육 그리고 경제활동 교육, 젠더 이슈 대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UN 여성 역량 강화 원칙인 웹사이트 가입하고 있으며 또 기업 내 D&I에 대한 그 사고 전환 및 그 문화 조성을 위해서 N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그리고 직별 교육 등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해본다면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공급망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목표 그 D&I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와 같은 그 벤더사에도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어 요구가 아니더라도 그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D&I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명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는 ESG 경영과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그 지속 가능한 그 소재의 개발과 사용 그리고 생산 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선유 산업 전체가 공급망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영균 이사님께서는 그 미국 시장의 주요 바이어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DEI 표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리고 아주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있고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한솔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솔에서 특히 이제 사례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DEI가 이제 새로운 어떤 또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도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DEI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든가 다양성, 에쿼티, 인클루시비티로 얘기하나요? 포괄성, 공정성, 포괄성 이런 가치들이 이제 그 환경과 같이 새로운 가치로 vendor 기업들에게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PT 시험연구원의 김유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PT 시험연구원의 김유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글로벌 소형 산업의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왔던 이런 소매 산업, 패션 산업에서 쓰지 않던 단어들이 지난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전부터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전혀 다른 접근, 전혀 다른 방식의 산업의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PD님께서 이제 판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판이 바뀐다는 의미를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 한번 말씀드리죠. 자동차 산업은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면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리는 게 가솔린, 디젤 엔진을 버렸습니다. 과감한 결정이었는데요. 제가 전에 어디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섬유 패션 산업을 뭘 버려야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가 대화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이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결국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패스트 패션이 그간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글로벌 섬유 패션 산업을 견인하고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소비를 가져올 수 있겠고 더불어서 굉장히 질 좋은 제품을 값싼 이점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패스트 패션이 가졌던 장점을 지금 완전히 몰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 사회, 노동 부분에 대한 비용이 소매 패션 업계에 요구되기 시작한 거고 이 비용이 지금 그 패스트 패션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70년대, 80년대를 넘어가면서 같이 성장을 했던 패스트 패션이 지금 변하고 있고 그동안 이후에 저희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해외 국가, 특히 중국이겠죠. 중국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을 규모를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패스트 패션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기반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정도의 대량 생산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브랜드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예상은 앞으로 전 세계 패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판을 바꾼다는 게 시작인 것 같고 그 판이 바뀐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비즈니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세계 공급망을 지금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망을 움직이는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품질, 가격, 생산량,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이런 대응의 역량이 확실해야지만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제품들이 이상이 없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브랜드들 스스로의 ESG 지표를 높여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일시적인 트렌드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산업, 시장, 사회에 맞춰가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해야 된다는 상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브랜드가 지금 추구하는 전략은 온갖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아까 PD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화학물질 관리도 해야 되고 공급망에서의 사회노동 부분, 환경관리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투명성 있게 보여주고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지만 브랜드가 요구하는 사항, 본인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오는 브랜드들 작업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라벨링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어떻게 보기에는 별개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결국 공급망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품질 관리, 그다음에 환경 관리, 사회 노동 부분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전환시키고 모니터링하고 축적하고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세계 글로벌 공급망 기업들을 선별해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힉인덱스죠. 힉인덱스를 통해서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 사회 노동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고 이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전 세계 소매 패션 산업에 이제 뭐 사실상 표준으로 사실상 규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알려진 사항은 이 힉인덱스를 관리하는 기업이 스핀업이 돼갖고 이제 공급망에 힉인덱스 점수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추적성까지 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개발해서 전달하는 이제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액션들이나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수요 기업인 브랜드 바이어 기업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내수 기업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좀 선도적인 주도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항상 당장 어렵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장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한테만 닥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랑 비교해 보시죠. 환경관리나 그다음에 사회노동 부분에 대한 제도 시스템들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브랜드가 이러한 기업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지금 판이 바뀌는 거는 결국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가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험 문제가 바뀌는 거고요. 시험 출제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던 익숙하던 것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보고 여기 통과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그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비즈니스,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주도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은 어렵지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시간의 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준비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향후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으로 우리가 스몰 패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유경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밑에는 이제 판이 바뀐다. 소위 말하는 저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그 전에 이제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전의 방식대로 조금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냥 그 자체가 완전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대전환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더 싸게 패션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지속 가능성의 어떤 드라이브가 어떤 다양한 표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들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당부하신 게 마지막에 데이터 주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요 기업의 어떤 역할 중요하고, 국내 기업들은 좀 그 역할이 좀 미비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좀 제기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환경 의식도 좀 높고 제도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시험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밤 꿈에 나타날 것 같네요. 저도 꿈에 아직도 대학 입시 시험 문제 푸는 것들 가끔 꿈을 꾸고 하는데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삼류개발연구원에서 홍효승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좀 원장님께서는 우리 섬유 패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안을 위주로 해서 좀 시급한 문제들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홍효승 원장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관해준 홍석준 의원님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순환경제로 진입, 이 부분을 대부분 논의하는 자리고, 저 또한 그렇게 같이 준비하면 아마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제도약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만 하지 않더라도 전체 섬유산업의 현황으로 보면 에너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코스트 증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계 소비시장 침체에 따라서 모델량 감소, 또 이에 따라서 가공기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디디거리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섬유산업이 되겠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떠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미래를 기약을 해볼 거냐 하는 거를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시작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많은 부분 논의가 됐었지만은 지난 4월에 구미에 있는 TK 공장과 성남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질적으로 대구 다음에 여기 포천 쪽에 원단 기업들의 공급이 필요한 국내산 소재도 당장해지는 문제가 되고, 이거는 소재 공급만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국과의 어떤 경쟁 차원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FTA, 이 관세 혜택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좀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일 진행되는 섬유산업의 그 혁신 포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로 현재 섬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해결 현안을 한번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가 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크게 방향을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산 소재의 공급망 안정적인 구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누구도 뭐 섣불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누가 중간자의 역할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뭐 제 작은 식견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사용자와 공급자의 어떤 긴밀한 그리고 진솔된 협의를 통해서는 어느 부분 정도는 해결의 실마리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단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사를 중심으로 대형 차별화 소재에 대한 어떤 품목 제시 및 수량 제시가 가능할 것이고, 소재 기업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안정적인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공급 라인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단 원사 업체와의 상생 구조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사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으로서는 아무래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이 공급에 대한 요청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범용 제품의 고정 생산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효율 증대와 더불어 생산량 증가 그리고 생산 코스트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용자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공동 인프라, 예를 들어서 창고랄지 영업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활용을 통해서 운송비나 영업비용, 채권 비용에 대한 코스트 절감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는 전체적으로 토탈 코스트의 어떤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거는 수익성 관련해서 접근 가능한 방법 도출이 가능할 기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단업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내산 원사의 안정적인 조달 여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 적용 요건, 단기적으로 FTA 적용 요건에 대한 부분으로 확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어떤 탄소제로, 그다음에 그 친환경, 바이오매스 다양한 소재에 대한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할 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아주 먼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원단업체와 원사업체와의 어떤 상생 협력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국내산 이 첨단 차별화 소재의 공동 개발 네트워크도 강화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 해외에 우리가 소재 개발까지 의존할 경우에는 국내 업체의 개발 정보가 유출되는 등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는 상당히 벌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국내산 소재사 공급 원활성 확대와 동시에 차별화, 신제품 공동 개발 노력을 위한 원단, 다음에 소재 기업과의 상생 협력,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한 협단체의 적극적인 중개 노력 및 지원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재가 국내에 사용되는 소요량을 절대적으로 다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해외에서 조달해야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도 상당히 시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수입사가 너무 중국에 하는 편향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수입사의 중국 편증에 따라서 수요 공급 탄력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의 인위적인 가격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의 어려움이 초래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중국 일변도의 어떤 그런 수입 정책을 벗어나서 동남아시아 주변국과의 어떤 그 수입선 다각화 노력은 많은 업계들과 협단체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또한 정부에서도 수입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품목, 예를 들어서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세 혜택을 주어진다면 국내 원단 가공력 업체의 경쟁에 대한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투자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가 많은 업체들에서도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생산 관련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와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제언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생산 기술 관리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아니면 생산 기반 기술의 혁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이 국내 섬유 산업은 가장 큰 특징은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섬유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심각한 인력난과 공정별 인프라 축소로 인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신속한 납기 대응에 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생산 관련 기술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최근에 전문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해서 생산 쪽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생산 관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일부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젊은 세대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이제 섬유 산업의 환경이나 그런 걸로 보면 상당히 인력 양성 및 지원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인력을 양성을 한 이후에, 그리고 공장에 저희가 그쪽을 취업을 알선한 이후에도 이 공급된 인력이 일정 기간, 숙련화 기간 등을 또 필요하게 되고, 이는 모두가 기업들의 코스트 및 비용으로 부담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 기업에서 필요한 생산 관리 인력의 어떤 양성에 대한 그런 지원이랄지 정책 마련을 포함을 해서 이 인력들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기술 숙련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 인력들 또한 타 산업과 비교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재반 여건 환경에 좀 부족하지 않도록 청년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 인력의 양성이 있을 때 저희 생산 공장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절실하게 좀 시급하게 기획이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최근에 어떤 국내 출산율 저하랄지, 그리고 이 대학 진학자의 숫자가 감소해야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 인력의 공급은 계속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산업화 어떤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과연 현재 외국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한국형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어떤 구축을 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이 저희가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좀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섬유 공장을 놓고 보면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로봇 시스템을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공장에는 로봇 시스템 설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기업들한테 이런 로봇 시스템에 맞는 공장을 다시 지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기존의 관절 방식이 하는 그 방식의 로봇 시스템이 아닌 공장의 천장을 이용한 거랄지 어떤 슬라이딩 방식의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채택할 수 있는 공장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의 인력난의 해소 및 코스트 절감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떤 섬유 관련 기계 기술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한국형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앞에 연사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떤 디지털 전환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타 패션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의 섬유 산업을 놓고 보면
패션 중심보다는 생산자 중심의 메타 패브릭 시스템이 더 적합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 원단 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막대한 개발 비용,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상당한 로스 웨이스트,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메타 시스템으로 개선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소재, 그리고 원단 조직, 그리고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빅데이터 구축이 우선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구축을 통해 연계된다라고 하면 원단 생산자 기반의 메타 패브릭 시스템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이게 형성이 될 경우에는 각 기업들은 그 개발에 필요한 어떤 개발 비용 절감, 다음에 개발 기간 단축, 이에 따라서 그 낭비되는 재원의 절감, 이런 부분이 동시에 가능할 거기 때문에 생산자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첨단 차별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선진기술 개발, 예를 들어서 뭐 넷제로랄지 아니면 산업용 용도 개발에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단지 저는 좀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증 제도나 지원 절차,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떤 지원 센터를 만들고 어느 기관이 그거를 인증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세계의 대형 브랜드들이 그거에 대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대형 브랜드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센터나 인증 지원제도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어떤 그 관련된 그 학회나 그런 데서의 어떤 소개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공신력을 얻었을 때 그 이 지원제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 방향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외에 제가 준비했던 바이오매스 기반이나 뭐 파이버 투 파이버의 기술이나 그런 부분은 앞에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떤 생산자 기반의 어떤 소재 원사의 안정적인 부분망 구축 및 인력 양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국 특성에 적합한 생산 기반 구축과 섬유산업 선진화를 위한 어떤 기술 개발 및 인증 관리 센터, 이런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가 하나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협회, 단체,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활동과 입법기관의 면밀한 살핌과 시기적절한 지원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홍석준 의원과 세무사람연합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제 의견은 이거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요스 원장님께서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포이서 사태와 같은 사태에서 이제 노출된 문제와 같이 소재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생산 기술 혁신이나 생산 인력 교육 및 수급의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과 같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증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센터, 인증관리센터를 만든다던가 그런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우리의 전략적인 방향성은 협단지, 그다음에 정부, 연구소, 학교, 그리고 개별 기업들, 다양한 우리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제가 굉장히 좀 더 떨리네요. 100개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작은 산업이지만 작은 산업에는 아무리 공을 들여줘도 작은 성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작은 그 섬유 산업이 마치 비타민과 같은 효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규모만 가지고 보시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제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패스트 패션,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누군가 내 앞마당에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놨는데, 쓰레기를 갖다 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이 쓰레기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예쁘게 치울 거냐, 이거를 이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룰을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 놨고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지금은 따라가야 된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순환 경제가 있지만 이제 선형 경제의 부산물이고 그 폐해라고 보는데 어차피 순환 경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운명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산업도 이제 열심히 따라가려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 박사 말씀대로 이제 공부가 어려운데 응시료가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마지막입니다. 호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메타 패션 얘기하셨을 때 메타 원단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원사 쪽입니다. 실 쪽인데 메타 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저희 테스트가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메타 패션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게 생각하셔서 메타 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게 제조업 쪽에서 원사 쪽으로 원단 쪽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목소리 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메타 패브릭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메타 패션은 저희가 가상의 공간에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제품, 패션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메타 패션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메타 패브릭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1차적으로 소재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원단을 설계할 때 조직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가공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시키면 소재부터 조직 이런 부분을 가상의 자료로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원단의 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원단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 그리고 원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타 기술을 활용한 메타 패브릭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앞에 말씀하신 우리 산업은 첨단 산업이고 사양 산업 아니다, 그런 걸 하지 말자.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 아까 질문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 되게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도 했는데, 저는 환경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캠샘 추민경입니다. 우선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섬유 소재일 것 같고, 또는 제품의 리사이클링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리사이클링 그 소재가 이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료 수집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이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리사이클 관련된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리사이클링 섬유에 대한 제조 기술, 공정 기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누가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자라면 다른 분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료학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폐화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재생해서 폐화망 나일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젠 옵션 나일론이라는 이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약 1,500만 톤의 폐화망이 발생하고 있고요. 100kg 정도의 그 폐화망을 수거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에서 60% 정도가 그 나일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거하게 되면 100kg 수거하면 47kg 정도가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계속 캐파를 늘려도 사실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매년 발생하는 폐화망을 이루 다 이제 재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재생하는 기술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최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나일론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가장 최첨단에 섰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폴리에스터 쪽으로 가자면 일단은 바틀 투 파이버에서 이제 페이브릭 투 파이버 또는 이제 가먼트 투 파이버로 좀 지나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희 효성 자체가 좀 약한 편이고,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등의 이제 그 대기업이 이런 그 해주만 케미칼 리사이클을 통해서 폴리에스터 재생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이 제품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저희 우리나라 사업의 기술로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보통 의류가 가먼트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소재가 섞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삼형회사 같은 기업이 이거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그 SK 지오센트릭 쪽에서도 요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그 재생해서 활용할 수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다소 기술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형상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그 발달과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홍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합류 기업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포이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플로어에서 질문 반영을 살짝 잊었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셨으니까 정부에서 그 문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 좀 청해서 좀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호 원장님께서 그 포위 공급망 안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위 그 생산 중단 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가 나옴에 따라서 당장 그 수급 문제에 대한 걱정도 현장에서 있는 것 같고, 수급 문제보다도 오히려 또 섬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너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도 또 그 업계랑 이렇게 그 대책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수급 문제를 보면 그 성한업성과 TK 케미칼에서 생산해 오던 것이 중단되어서 조금 업계 의견을 좀 들어보면 한 5만 톤 정도 좀 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점이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수급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섬유 섬수협하고 섬산연 그리고 직물조합 이런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업계랑 같이 수급 상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섬유가 부족한지, 그 원사가 부족한지, 그다음에 수요업체에서 또 요구사항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재고 수준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아시다시피 국내에 생산 기반이 있어야지 이게 협력을 해서 고급식 차별화된 그 실을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외 신뢰성 같은 부분이 유지될 수 있고, 그다음에 FDA 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효과에 대한 편중, 그다음에 향후에 받을 그 영향이라든지 가격 인착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생산 기반을 사실상 국내에 유지하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섬유 산업이 어찌 보면 겪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긴 한데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생산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고, 비록 우리 4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생산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공급력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면 그것에 여파가 있을 것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기반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요업체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향후에 경쟁력 있는 칩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이 사실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 대책도 약간 좀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우리 그 업계랑 정부랑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쪽, 그다음에 수요 쪽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상생 협의안 이런 부분도 좀 구축을 해서 이렇게 좀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급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갖고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수급 부분은 좀 관리해 나가고요. 시장 기반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아까 우리 그 프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섬유 패션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연구기관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홍석진님 끝까지 의원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국회 여러 번 다녔지만 의원님이 끝까지 계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뜨거운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돼서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미래에 정말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서 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호정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